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2월 3일 월요일 뉴스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전남 여수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딘가 했더니 지난 95년에 시프린소 기름 유출 피해를 입었던 바로 그 어촌마을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계신 그분이 끔찍이도 아낀다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사고 현장을 늑장 방문한 것도 모자라 이 사진 보이시죠? 코를 막고 주민들을 마주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어록도 남기셨는데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었다 라고 피해 주민들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까지 했다네요. 박근혜 정권 고위 인사들의 연이은 망언. 소통을 안 해도 좋은데 참 더 이상 속이나 긁지 않았으면 합니다. 속 터지는 뉴스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뉴스독립군 고발 뉴스. 오늘도 웃으며 출발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간보다 3분 줄었군요. 여러모로 어려우실 줄 압니다. 그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는 후원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모두 5,804분의 고발 뉴스 정기 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이 뉴스들은 꼭 보시라고 저희가 발로 뛰어 모은 오늘의 고발 뉴스입니다.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진선미, 최민희 의원이 준비한 오늘 토론회는 제2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고발 뉴스가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던 문제가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일단 이제 신용정보와 관련해서는 3가지 측면에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집, 생산, 유통 과정에서 이것이 적절한가의 문제, 특히 이제 신용정보 공유와 관련해서 집중기관이라든가 유통 체계, 마케팅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도 허점 같은 것을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카드 회사들이 성난 고객들의 집단 소송이 현실화되자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국민카드의 경우 전체 피해자 4,300만 명 중 1% 중인 43만 명이 소송에 참여해 개인당 20만 원의 손해가 인정될 경우 900억 원가량을 배상해줘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롯데카드는 350억 원, 농협카드는 500억 원가량을 물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최대 소송인단을 구성했죠. 고발뉴스 김성훈 고문변호사는 1차 소송인단 2,740명의 명의로 곧 소송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습지가 40% 이상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배가 넘는 습지가 사라진 건데요. 새와 물고기 등 생물들의 터전인 이 습지가 사라지면서 4대강의 생물 다양성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22조 원이란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한 끝에 이 자연 생태계까지 망가뜨린 건데요. 진중권 교수, 투표 잘못하면 인간만 괴로운 게 아니라 애먼 자연도 고생한다 라고 한마디 거들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천주교 남녀 수도자들이 6개월 만에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보수 성향의 천주교인들의 반대로 몸싸움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목표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대학생활이 정말 이런 건가? 우리나라 아이들은 안 들려요? 예. 안 들려요? 다시 결혼하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외침을 악의에 찬 왜곡과 편향된 이념의 시각으로 우리의 신앙을 박해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정의를 위해서 두려움 없이 기쁜 마음으로 순교하겠습니다. 그런데 제1공무원입니다. 국가의 최고 공무원인 그것도 정규직도 아닌 계약직 임시공무원, 즉
국민이 잠시 나라의 통치를 맡긴 제1공무원은 해고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몫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따끔한 한마디를 날리신 분이죠. 에드로이스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이 캘리포니아주 글렌델시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미 연방의 고위공직자가 소녀상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같은 참배 행보로 향후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연방위원이 찾아오신 것도 처음이지만 특히 이분의 위치가 외교위원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엄청난 일본에 좀 파급 효과를 줄 거고, 특히 이분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미국 의회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1월 15일 날 통과된 그 통합세출 법안에 혼다 의원이 집어넣어준 국무부의 일본 정부에 대한 사과 개입 촉구가 더 좀 확실해지지 않나 그런 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 뉴스였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닫혀있는 항만을 시민의 공간으로 만들자고 시작한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이 시민의 공간은 사라지고 특정 기업의 이익 챙기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입니다. 국민 리포터 오주르디 씨가 직접 부산 현장을 찾아 그 문제점을 고발합니다. 개발이 한창인 부산시,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곳이 많습니다. 공유 수면, 사회의 공공자산입니다. 공유 수면을 메워 형성되는 부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돼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공공이익은 배제된 채 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해 매립되고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은 시민들에게 친수 공간을 돌려주겠다고 시작된 사업입니다. 공유 수면 매립비 5천억 원 등 총 2조 원을 들여 69만 평방미터를 매립해 재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하지만 공공이익의 실현과는 거리가 먼 사업이 돼가고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건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마스터 플랜이 만들어집니다. 2006년 최초 계획이 나왔지만 노 대통령은 부산 시민은 없고 사업성만 있다며 반대합니다. 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수정안이 만들어집니다. 수정 1안과 수정 2안 등 2개의 안을 놓고 시민 공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부와 행정관료가 결정하지 않고 시민이 선택한다는 의미도 담긴 조사였지요. 부산 시민에게 가장 행복을 주는 북항은 뭘까? 세계적인 돈이 모이는 경제의 중심지로 해서 거기서 여러분이 일자리도 가지고, 그러나 어떻든 보고 다니며 지나다니는, 여객선 왔다 갔다 하는 거 구경이나 하는 시민이 되고 싶으냐? 아니면 그냥 내가 자주 가진 못할지라도 언제든지 그냥 지하철표 하나 타고 인도로 되어 있는, 심하면 슬리퍼 하나 신고 그냥 와서라도 놀 수 있는 이런 북한을 선택하고 싶으냐라는 것을 우리는 부산 시민들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우린 두바이 모델로 가지 말자. 차라리 시드니 모델이 더 낫지 않냐. 하지만 부산 시민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박한 꿈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엉망이 됩니다. 2010년 부산 항만공사는 실시 계획을 변경해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성을 강화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2011년에는 건설업체의 주장이 대폭 반영된 새로운 공모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저밀도 친수 공간에서 고밀도 상업 공간으로 바뀐 안이 2012년 확정됩니다. 초고층 주상복합을 허용하는 등 건설업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자는 아파트촌이 되는 것 같은 난개발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북항 재개발 등 부산 지역 난개발 문제를 파헤쳐온 부산대 사회학과 윤일성 교수는 이런 우려를 쏟아냅니다. 부산 시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부산 시민이 공공이익을 저버린다면 안 됩니다. 사업이 잘못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커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산 시민이 함께 갖고 갔던 소박한 꿈, 슬리퍼 신고 뛰놀 수 있는 저밀도 친수 공간, 누가 그 작은 행복을 앗아간 걸까요? 고발 리포트 오주르였습니다. 국민 리포터 오주르드 씨의 보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열린 플랫폼을 지향하는 저희 고발뉴스는 모든 블로거가 국민 리포터가 되는 그 날까지 데일리 고발뉴스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찾아 시청자 눈높이에 맞춰 재밌고 또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개그우먼 곽현아 씨의 인터뷰쇼 뉴스초대석 사실은 코너입니다. 오늘은 과연 무슨 내용일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발뉴스의 안방마님 세케녀 곽현아입니다. 네, 오늘은 밝게만 인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 평생 소원이셨죠? 바로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받기도 전에 한 분 한 분 떠나고 계십니다. 자, 지금 55분만 생존해 계신데요. 자, 일본 정부도 정말 너무하긴 하지만 우리 정부도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정말 답답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은 위안부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무척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하신 김은성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은성입니다. 네, 작가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뵙게 됐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네. 무척 요즘 바쁘실 것 같은데 저희도 또 굉장히 요즘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 여쭤볼 게 많습니다. 네. 네, 차근차근. 자, 그럼 사실은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사실은 두 발로 선 소녀상 평화를 품다. 네. 자, 지금요,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외에 또 이번에는 거제도에 두 번째 소녀상을 세우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 소녀상은요, 아주 독특하게도 일어서 있는 모습이에요. 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소녀상이 좀 더 편안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사실 조각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네네. 내 안팎에서 좀 이렇게 불안한 이제 징후들이 좀 나타나서, 네. 그래서 좀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글렌델시에 있는 미국의 네. 글렌델시에 있는 소녀상에 일본 사람들이 소녀상 철거를 지금 12만 명이 넘었죠. 그래서 네. 백악관에다 이제 청원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 그 아베죠, 아베. 네. 아베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일 없었다, 침략한 일도 없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네. 그런 동조자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교과서에 위안부 할머님들이 일본군을 쫓아다니면서 몸을 팔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녀상이 편하게 앉아 있을 수만 없어가지고 네.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좀 더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참 어떻게 본다면 슬픈 의미이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슬픈 현실을 반영하는. 자꾸 저희가 더 지켜드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네. 소녀상도 일어서고 네. 우리 교학사 교과서죠. 네. 그것도 우리가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온 국민이 반대해서 지금 채택이 안 되게 했으니까 그런 네. 마음을 또 받아가지고 같이 일어선 거죠. 그렇습니다. 자, 소녀상을 보면서 우리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다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살짝 말씀은 해주셨는데 미국 글렌델시에 있는 소녀상에 대해서 굉장히 일본인들의 테러가 심하기도 했고 지금 이거 없애야 된다 이런 뭐 서명 운동까지 벌이고 있단 말이죠. 네. 마음은 어떠셨어요 이때? 이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일본 사람들 전체 다는 아니지만은 그 극우에 좀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도짓을 하고 그 피해자가 나 피해를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마치 강도는 자기 안 했다. 너 왜 그런 얘기를 해? 뭐 이런 식에 대한 윽박을 저지르는데 그렇죠. 그것을 이제 제3자가 아니야 너희들 강도짓 했어, 너희 잘못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미국의
글렌델시에서 소녀상을 세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녀상을 세우기 전부터 사실은 극우 우리 일본 사람들이 글렌델시를 항의 방문해가지고 네. 의회를 쳐들어가가지고 의회에서 막 항의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의원들이 그대로 듣고 있다가 너희들이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이걸 세우는 거야. 네. 이렇게 이제 호되게 이제 욕을 먹고 갔죠. 네. 그러면서 세워진 소녀상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좀 안심이 되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도둑이 자기 발 저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다지 이렇게 위험스럽지는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긴 한데 참 너무 그쪽은 좀 뻔뻔해요.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저희 소녀상에 대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또 많은 분들이 소녀상 하면 분명히 이 모티브가 된 모델이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건데, 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아닌 실제 모델이 따로 있었나요? 이 실제 모델은 사실 이제 없습니다. 없어요. 네. 주제에 대한 부분들만 있고 네. 어떤 특정한 분, 이렇게 살아계신 어떤 개인, 분이라든가 네. 이렇게 되면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이 이제 국한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네, 네. 않고 그때 당시에 우리 소녀들이 그러니까 많은 소녀들이 이렇게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소녀들에 대한 그때 당시 한국의 소녀에 대한 일반적인 모습을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모습을 끌어낸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자료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해에서 찍었던 자료하고 우리 찍었던 자료를 쭉 갖다 놓고 가장 평범한 소녀의 모습을 천진난만한 소녀의 모습을 만들어낸 거죠. 네. 그렇군요.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닌, 그렇죠. 그 당시에 우리 소녀들의 아주 그 일반적인 그런 모습을 담아서, 그런 또 모델의 사연이 있군요. 자, 그런데요, 이 평화소녀상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이 일본 대사관 그리고 거제시에 있는 모델 말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소녀상은 작가님 작품이 맞나요? 예, 같은 겁니다. 그렇군요. 어쩐지 느낌이 뭔가 마음 보고 있으면 좀 일본 따뜻했거든요. 대사관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예전에 한번 저희 고발 뉴스 나오셔가지고 그때 그 소녀상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는 그 일본 대사관 거제시 앞에 있는 그 소녀상을 전 개인적으로도 무척 한번 가지고 싶었어요. 제 집안에 한번 좀 있으면 한번 좀 가끔 이제 보면서 의미를 좀 되새기고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좀 갖고 싶다,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기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좀 소녀상이 좀 더 당당해지고 네. 활기찬 모습으로 이제 좀 나와줘야겠죠. 네. 그렇죠.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사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사실은 소녀상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밝힌다. 자, 7개의 비밀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소녀상, 소녀가 이렇게 앉아있고, 단순히 그렇게 볼까 싶었지만, 디테일한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의미를 주셨다고, 그게 또 7가지나 된다라고 하는데, 그 특별한 의미, 상징성, 좀 하나하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녀상이, 일단 우리 소녀상이 세워지게 된 것은, 할머님들의 수요 집회,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를 1000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00회라고 한다면 거의 20년이 됩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눈비 다 맞아 가시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할머님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할머님들에 대한 그런 노고에 대한 이 모습을 좀 조각하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본 정부가 끌고 간 사람들은 할머니를 끌고 가가지고 성노예를 시킨 게 아니고 아주 어린 미성년, 소녀들을 데리고 가서 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할머님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끌려갔던 모습. 그래서 그런 나이대, 그게 이제 소녀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소녀상을 하게 됐어요. 그 소녀상은 이제 물론 끌려가서는 다른 옷을 막 입혔지만은 그래도 여전하게 우리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가 이제 단발머리식으로 돼 있는데 네. 사실은 단발머리라기보다는 막 머리가 이렇게 뜯겨진 머리예요. 그래서 이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막 뜯겨진 건데 머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제 그 머리는 안 자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 부모님이 물려주신 자산이라고 자르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근데 자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인연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이 자기가 끊는 게 아니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출가할 적에 네. 뭐 한다든가 아니면 먼 길을 떠날 적에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머리를 이제 남겨두고 가고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이 부분들은 이제 자기 의지로 자기 의사가 표현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억지로 이제 끌려간 모습에 대해서 막 뜯겨진 모습을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단발머리가 아니고 뜯겨진 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쪽 왼쪽 어깨 위에 이제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새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평화, 뭐 자유, 뭐 이런 거에 대한 상징이 갖고 있는데, 네. 한 가지 더해서 새가 이제 땅에도 앉아 있다가 하늘로 쫙 올라가고 다시 내려와서 앉고 이러잖아요. 네. 예, 그런 거에서 이제 동양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새를 그 영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이어주는. 그런 역할. 그래서 먼저 돌아가신 할머님들하고 현재 살아계신 할머님들, 또 우리 네. 이제 한국 사람들, 네. 이것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어떤 영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소녀상 뒤에 보면 이제 그림자가 있는데요. 네. 그림자가 보면은 이제 앉아 있는 모습은 소녀상인데 뒤에 있는 모습은 할머니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그림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 그림자라고 하는 의미는 보통 이제 그 어두운 과거, 네. 뭐 이런 거를 상징하죠. 네. 그래서 그런 할머님이 되기까지의 어떤 그 말 못하는 네, 그런 아픔의 과거들, 아픔의 과거들, 네. 이런 거를 이제 상징하고, 네. 그 속에 이제 할머니 가슴 쪽에 보면 이제 나비가 이제 하얀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네. 보통 나비는 이제 환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뭐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환생을 해가지고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표현을 네.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소녀상 옆에 보면 빈 의자가 있는데, 네. 그 빈 의자는 어제 그저께도 이제 황금자 할머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그런 할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지금 55분 남아 계시고, 근데 그 빈자리를 이제 좀 표현하고자 했고, 또 네. 하나는 우리 이제 그 소녀상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옆에 같이 앉아가지고 그때 당시 소녀와 지금의 할머님들의 고통, 그리고 그런 우리 마음 담아가지고 거기 앉아서 바라보는 모습이 바로 이제 바라보는 대상이 일본 대사관 앞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 대사관을 보면서 같이 좀 동감을 해라. 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소녀상을 보면 이제 발 뒤꿈치가 들려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 이야기는 일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머님들이 1945년에 해방이 돼서 이렇게 한국으로 막 다시 왔죠. 각국에서 네. 이렇게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편하게 있질 못하죠. 편하게 있지 못하고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게 46년의 기간이 흘러가지고 1991년도에 할머님께서 이제 김학순 할머님께서 나는 일본군 위안부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46년의 기간이 우리 정부, 우리 국민, 우리 가족, 친구 아무도 돌보질 않았어요. 네. 뭐 더러운 여자, 더러운 년 이렇게 하면서 왜 그런 걸 밝혀, 이러면서 막 숨기려고만 노력했는데, 그것을 우리 이제 한일 협상할 때 그런 자금을 받고서 그 고통받는 국민들을 좀 치유해 줄 생각을 안 하고, 그걸 온전하게 이제 그러니까 할머님들을 온전하게 버려놓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지금 교학사 같은 그런 외국 교과서요? 교과서가 나오고 네. 그런 자들이 또 아직도 있으니까 아직도 발을 못 딛고 있는 그런 불안함을 계속 표현해 겁니다. 편안히 양발을 땅에 디디지 못하는 거군요. 그렇죠. 굉장히 좀 슬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손유상에게 숨겨진 7가지 의미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손유상을 볼 때 가슴이 뭉클한 그 느낌이 아마도 그 7가지 곳곳의 그 요소들이 합쳐져서 저희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자,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또 이렇게 위안부 피할머님들을 위해서 손유상을 만들어 주신 이후에 할머님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던가요? 반응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작가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네. 뭐 할머님들께서는 좀 이렇게 수고했다, 뭐 잘했다, 네. 뭐 고맙다, 뭐 이런 말씀들을 좋아하시죠? 많이. 예, 많이들 좋아하시죠. 아, 참. 네, 그래도 조그만 위안이 됐다는 게 저희들에겐 또 그쵸? 큰 예. 다행입니다. 자, 뭐 앞서 여쭤보긴 했는데 뭐 글렌데이시에 있는 손유상에 대해서 일본인들의 또 뭐 테러들 그 밖에도 또 일본 극우 단체가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그 우리 손유상을 모욕하는 사건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예, 예. 그때 바로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딱 그때 현장에 도착하셨을 때 느낌은 어떠셨나요? 이제 그 가서 이제 맨 처음에 본 게 이제 온전한가, 안전한가, 뭐 네. 이런 걸 이렇게 봤는데, 그때 이제 수지키 노부유키라고 하는 정신 나간 자가 이제 말뚝을 맡고 있는데, 근데 역시 이 소녀상이 좀 나름대로 당당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구나. 다행이다. 네. 그래서 또 사람들도 많이 찾아와줘서 또 같이 또 보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네. 뭐 또 좀 듬직했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겠어요.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우리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또 분명히 다들 또 애쓰고 계시니까 네, 함부로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사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실은 소녀상 세계 각국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다. 네. 자, 지금 글렌데이시 소녀상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아주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자, 각국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을 세우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는데 자, 반발이 참 심한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아, 진짜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왜요? 일본 사람들에 대한 외교력, 외교 정치력 이게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이제 소녀상 말고 기린비 세우는 것도 있고 지금 소녀상을 세우고자 해가지고 여러 지역에서 이제 문의가 오는데 거의 성사가 됐다 하더라도 그게 힘든 부분들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교에서 기린비를 이렇게 세우고자 했는데 근데 이게 다 이제 얘기가 됐어요. 다 됐어요. 학교 관계자랑 다 됐는데 일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연락 와가지고 그 총장하고 저녁 때 부부 식사를 합니다. 부부 동반 식사를 합니다. 그 다음날 없어진 걸로 돼요. 뭐 그런 것들도 그렇고 기린비가 세워진 곳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옵니다. 일본 정부에서 너희들 이거 없애면은 뭐 도서관 줘줄게, 공원 줘줄게. 그런 정치력, 로비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도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국가에서 한인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수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뭐 국내 대학이나 국내 어떤 기관에서의 그런 조짐 보이지 않나요? 해외에서 일본에서 이렇게 뭐 지원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뒤에서 우리의 이런 의지를 꺾이게 한다고 하셨는데 국내에서는 혹시 그런 경우는? 국내에서도 맨 처음에 그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질 때 그런 압력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일본 정부의 압력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 대책회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부터 해가지고 국정원, 종로구청, 외교부 뭐 이런 데서 여러 군데에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왜 답이 없었냐면은 이게 이제 정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 모금으로 했고 우리는 어떻게든 세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밀고 들어가서 세운 겁니다. 이게. 그러시구나. 전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워낙
이 극우 세력이 참 이 난리를 펴서 혹시 작가님께 개인적으로 막 뭐 협박이라든지 위해를 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혹시나 또 그런 경우가 있었을까 봐. 그러니까 일본 극우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일본의 친일 잔재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함부로 못하죠. 소녀상이라든가 이런 피해를 받아오는 속에서는 우파라든가 좌파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들 동조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정신 나간 짓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우리의 역사는요, 좌와 우가 지금 나눠서 이렇게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라 맞습니다. 우리는 힘을 합쳐야 됩니다. 우리의 한 핏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역사입니다. 좌우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궁금한 점이 이 소녀상뿐만 아니라 뭐 위안부 결의안, 동해병기 표기 등 올바른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더 해외 동포들이 더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우리 정부는요, 지금 역사 왜곡 교과서가 지금 채택이 되느냐 마느냐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참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이 소녀상 제작자로서 이런 역사 이슈에 관해서 참 하시고 싶으신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역사 왜곡 요즘 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사 왜곡은 뭐 요즘에 일어난 게 아니라 예전부터 그쵸. 꾸준하게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일제 36년에 대한 정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배를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만 표현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타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면은 노예 국가가 돼요. 우리는 노예고 저 일본 사람들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니까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직 친일파 후손들이 있으면서 이제 역사 왜곡을 하는 게 뭐냐면 일본이 못한 것만 아니고 잘한 게 있다. 교과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철도를 놔주고 도로를 놔주고 항만을 설비하고 뭐 공항을 만들고 신세계 문물을 우리에게 도입시켜줬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도로나 철도나 항만이나 비행장을 만든 것은 아주 착취와 수탈을 잘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노예로 끌고 가가지고 뭐 미쓰비시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군수물자 만드는 데 이제 하고 싼 노동력을 그렇죠. 부렸단 말이죠. 그리고 일본의 탄광에 가서 탄을 캐게 만들고 그러니까 노동력도 착취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성들도 쉽게 이렇게 착취한 거죠. 그 성노예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였다는 부분들이었는데 이 노예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안 쓰고 그냥 뭐 지배당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노예였던 부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했던 것은 독립운동이었죠. 근데 지금 안중근 의사 이 훌륭하신 분을 갖고 지금 뭐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했는데 참 그들의 입장에 봐서는 테러리스트 있을 수 있지만 우리한테는 훌륭한 독립운동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친일파들한테 한번 좀 쐐기를 좀 박아주고 문제를 좀 직시하는데 우리가 좀 힘을 좀 쏟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참 과거 우리 역사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현재 미래 또한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성남시가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소녀상 지킴이를 자임을 했습니다. 자, 이 소식 들으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성남시가 이제 공표를 했잖아요. 너무 이제 감사하고 고맙죠.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공표를 해서 그렇지.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좌우 모든 분들이 소녀상을 많이 지켜줘요. 그리고 거기서 누가 일본 사람 같은 사람이 오게 되면은 바로 정말 우파인 사람이 적극적으로 막아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좀 과해서 좀 문제긴 한데 소녀상은 많이 쓰다듬고 이뻐해줘야 되는데 과하게 그렇게 보호를 하셔서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다 이렇게 전 국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요 저희 김은성 작가님 모시고 우리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 한번 또 숨겨진 비밀까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소녀상은 이제 지금 현재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모습하고 거제시에 있는 모습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다른
다른 내용에 대한 소녀상의 연작이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네. 좀 기대해 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하나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그러면 이 시민의 그 모금, 네. 시민의 적극적인 지지로 소녀상이 세워진다고 했는데 혹시 나도 여기에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고발뉴스에서 뭐 모금하지 않나요? 저는? 저 고발뉴스에서 좋습니다. 저희 고발뉴스가 소녀상 그 건립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네, 저희도 열심히 돕고요. 많이 알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하고요. 자, 저희가 오늘 3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두 발로 선 소녀상 평화를 품다. 네, 두 번째 세워진 그 거제시에 세워진 두 번째 소녀상은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서 있는 모습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바로 그 소녀상의 의미는 우리의 굳건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더욱더 이 두 번째, 세 번째 더 많은 소녀상들을 세워서 우리들의 이런 의지를 알리고 또 위안부 이 피해 왜곡 사실을 널리 알려서 역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사실은 소녀상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밝힌다. 저희가 밝혀드렸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드셨죠? 자, 소녀상을 한번 보시고요.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한 번쯤 되새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사실은 자, 소녀상 세계각국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다. 참 이건 안타깝게도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힘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하지만요. 자, 우리 온 국민의 의지가 아주 그냥 다 대동단결 힘이 한 군데 모아지고 우리 정부까지도 우리 이런 국민들의 뜻을 모아주신다면 아마도 세계각국 일본 대사관에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약간 좀 눈물이 날 뻔했어요. 막 뭉클하더라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먼 길 와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감사드리고요. 네. 자, 평화의 소녀상 아픈 역사를 품었지만 이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길라잡이가 될 것을 기대해 보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꼭 알아야 될 사실만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번 마음을 담은 진행으로 다양한 사실을 이끌어내주고 계시는 곽현화 씨. 오늘 평화의 소녀상에 관한 3가지 사실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프랑스 국제만화축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집중 조명한 기획전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성황을 이루어 일제의 만행을 알리는 데 큰 공을 세웠다는 평가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전 보신 것처럼 미 연방 고위공직자가 소녀상을 참배해 국제사회의 동참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MB에서 박근혜로 바뀌어도 이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어서 역시나 한일 문제는 국민들밖에 믿을 데가 없다는 사실 절감하게 됩니다. 공영방송이 함께해야 할 위안부 소녀상 해외 건립 사업이죠. 나비 프로젝트. 2년째 저희 고발뉴스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발뉴스.com 들어오셔서 발뉴스 백화점에서 이 나비 티셔츠를 구입해 주시면요. 수익금 전액을 나비 프로젝트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해방의 그날까지 뉴스 독립군 고발뉴스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A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속서 기술들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시다고 되어 있는데 수사에 방해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려웠을 때
청년병 기자 생활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은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